저는 살면서 사람들이 왜 그렇게 돈에 집착하면서 사는지 몰랐던 사람 중 하나였어요. 제가 인생에서 돈에 대한 것은 많으면 사람의 삶을 윤택하게 해주고 도움을 주는 것이라고 생각하며 살아왔거든요. 그러나 결혼하면서 모든 것이 바뀌었답니다. 제 친정집이 시댁보다 형편이 부유하다는 것을 듣고 시어머니는 초면부터 참 대단하셨어요. 내가 요즘 내 아들이랑 만난다는 애니? 그래 집이 그렇게나 잘 산다면서 내 아들한테 다 들었다. 어떻게 결혼까지 생각하면 빨리 부모님이랑도 이야기를 좀 해봐야 되지 않겠어? 결혼에 손가락이라도 하나 닿는 일이 하나도 아니니까 말야. 편하게 대해주는 것까진 좋았지만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니 마음 안속이 굉장히 찝찝해지는 일이 생길 수밖에 없었어요. 처음에 남편을 만날 때는 저희 사이에 균형이 전혀 없을 정도로 잘 지냈어요. 서로 이야기도 잘 통하고 크게 서로 의견이 상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시모를 만나면서 조금씩 제 마음이 흔들리는 것을 느꼈어요. 어느 날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자기가 우리 엄마의 말투나 생각이 조금 부정적이라는 걸 다 알아. 나도 우리 엄마가 매일 돈돈거리는 걸 듣고 있으면 짜증날 때가 있어. 그러니까 내가 집에 미리 말해놓을게. 우리 결혼하면 우리한테 터치하거나 당신 집안에 손 벌리지 말라고. 저라는 사람을 이렇게까지 챙겨주고 말해주지 않아도 미리 알아주는 사람이니 당장 결혼하더라도 크게 상관없을 거야. 부딪히는 일 없이 잘 살 수 있을 것이라 생각했어요. 그래서 곧바로 결혼을 진행했는데 문제는 시댁에 갔을 때만 경험한 적 없는 시모의 태도가 문제가 되기 시작했어요. 우리 부자 큰 며느님께서 오셨네요. 힘들지 않았겠죠 하고 말씀하며 오는 길도 힘들지 않았고 우리 큰 며느님은 우리 아들과 잘 지내고 있어요. 아이네, 너무 오랜만에 오셨네요. 어머님, 아버님 얼굴 한번 본다는 게 이렇게 정신없이 시간이 흘렀네요. 라고 말씀하며 그 이랑은 잘 지내고 있어요. 엄마는 아이에게 무슨 그런 말을 해. 당연히 우리는 잘 지내고 있어. 너는 엄마에게 말버릇이 그렇게 나빠? 참, 이번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알아? 나가 반찬 주러 갔다가 깜짝 놀랐어. 아니, 그 사람은 어떤 집이라도 원서 살아도 그 정리를 잘 못한다는 이유로 둘째가 원룸을 떠날 수 없어요. 부엌에서 동서가 음식을 준비하는 동안 우리 부부는 오늘의 바쁜 스케줄로 인해 좀 늦을 거라고 말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함께 준비해야 한다는 생각으로 서둘러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입구에서부터 큰 소리로 말하는 시모의 행동에는 놀라 웃음을 참느라 힘들었어요. 주요 내용은 우리 집의 살림이 언제나 철저하고 동서의 집이 그렇지 못한 점을 비교하는 것이었어요. 이러한 시모의 태도는 여전히 제가 돈으로만 인식돼 보이는 느낌을 주어 불쾌했지만 그래도 집안 어른이라는 자리에 있기에 제 진심을 표현할 수 없었어요. 남편은 저에게 고개만 끄덕이며 시모의 말을 받아주는 척만 하고 다닌 걸 기억해요. 어쨌든 이런 일들이 있었지만 결혼 생활을 계속할 수 있었던 것은 결국 남편의 노력 덕분이었어요. 남편은 우리 친정에 참 잘 해주는 분이었어요. 친정은 예전에 수도권에 있었지만 아버지께서 암 수술을 받게 되셔서 시골 한적한 곳으로 이사를 가셨어요. 부모님께서 처음에는 공기도 좋고 사람 스트레스 없다고 매우 좋아하셨어요. 엄마께서 시골로 이사 오시면서 가장 큰 문제는 병원이 많지 않았다는 것이었어요. 제가 괜히 도시에 살자고 했는지 후회스러워서 너희 아빠한테 도시가 더 건강에 좋을 것 같아서 스트레스 없이 한적한 곳에서 사는 게 어떨까라고 말했었죠. 받는 곳으로 가자고 한 게 돼 이렇게 일이 생길 줄은 정말 꿈에도 몰랐어. 뭐해, 그게 왜 그래 엄마? 잘못이야. 변해서 스트레스 때문에 생겼네. 마의 소리 하니까 그랬던 거지? 그래서 이번에 병원에 가니까 자기네들은 이런 병을 볼 장비가 없으니까 적어도 옆에 큰 도시로 나가 보라는데 거리가 있어? 찾아보니까 거의 2시간은 달려야 될 거라고. 근데 이웃말이 거기서도 다른 곳 가라고 할 수 있다고 하더라. 그럼 이왕 이렇게 하는 거 그냥 경기도 이쯤으로 다시 이사하는 건 어때? 서울하고 멀지 않고 도로도 잘 되어 있고 여차하면 지하철 타고 서울 왔다 갔다 해도 되고. 글쎄다.
우리가 여기 이사 온 게 겨우 1년 좀 넘었는데 너희 아빠가 가려고. 어느 날 나는 남편과 함께 시간을 내어 부모님을 만나러 갔는데 이야기가 그랬어요. 남편이 갑자기 제 친정 부모님에게 수도권 인근 방으로 이사하며 사업을 하는 저보다 더 많은 시간을 가지고 있어서 자신이 책임지고 도와줄 것이라고 말했어요. 저는 아주 오랫동안 외동아들로서 부모님을 혼자 책임져야 한다는 생각으로 살아왔기 때문에 그분은 정말 감사한 분이셨습니다. 제 장모님과 장인은 요즘 매우 걱정하시는 모양이어서 잠을 잘 못 자신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얼른 그분이 말한 대로 여기서 떠나서 수도권 주변으로 이사해야 한다는 저녁이었어요. 그분은 움직일 수 있는 시간도 많고 장모님과 장인도 책임지고 도와줄 수 있기 때문에 저희와 가까워지기 위해 이사하실 수 있도록 제안하셨어요. 잘 지내셨어요. 저번에는 딸이 그러더니 이제는 자까지 그런 말을 하네요. 내 참여 보니 자식들이 그렇게까지 말을 하는데 우리는 고려해 봅시다. 안심하지 않을까요? 응, 맞아요. 장은은 진짜로 장인은 기사 노릇을 단단히 할 수 있다고요. 그러니까 근처로 이사 오세요. 그래야 저도 이 사람이 두 분 걱정 좀 내려놓고 밤에 푹 쉴 수 있겠죠. 물론 지금은 친정 부모님도 좋아하는 남편이지만 처음 친정집에 온 때는 이렇게 하지 않았어요. 남편이 그때는 지금처럼 사업이 안정을 찾기 전이었으니 어쩌면 부모님의 딸 걱정도 당연한 것이겠죠. 하지만 이렇게 신중하게 굴면 누군가 싫어하겠어요. 점차 친정 부모님도 남편이 어리지만 생각이 깊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사람이라면 좋아하게 된다고 생각하게 됐죠. 그러나 친정 부모님이 이사하고 난 뒤에는 종 남편이 이상하다 생각하게 돼요. 집에 들어오는 것은 이전보다 늦어지는 것은 물론 들어와서 종종 한숨을 내쉬면서 말을 하고 싶어 하는데 입을 꾹 다물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친정 부모님을 살들이 챙겨주던 남편이었고 이런 이상한 모습을 본 것은 제게만 있는 게 아니었습니다. 어느 날 엄마가 전화를 한 통 받았어요. 그래, 딸이 건강하게 잘 지내고 있지? 근데 요즘 사위한테 무슨 일이라도 있는지 영 표정이 좋지 않던데 안 그래도 궁금했던 참이었어요. 도대체 요즘 무슨 일이 있는 건지 밥이 입으로 들어가는지 코로 들어가는지도 모르는 사람처럼 먹는다는 얘기였죠. 거기서 제 얼굴을 한창 쳐다보시는 걸 보고 무슨 말을 하려는지 궁금해서 제 입을 꾹 다물고 물어보려고 하면 아무 이야기도 아니라고 하시는데요. 이건 엄마의 초이신데 아마 사위가 요즘 사업이 힘들어 보인다고 생각되나 봐요. 예전에 우리 아빠가 회사에서 힘들 때도 집에서 부담을 끌리며 살았었던 걸 기억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아마 당신의 사위 모습이 그때의 우리 아빠 모습과 닮았다는 것이요. 혹시 모른다고 해서 남자들은 힘든 일을 숨기는 게 싫어해요. 그래서 엄마께 전화 한 통으로 결심을 내렸어요. 당신을 편에 붙잡고 한번 물어보기로 했어요. 혹시 요즘 사업이 잘 안 되거나 힘든 일이 있는 건 아니야? 솔직하게 말해주세요. 당신도 요즘 이상하게 행동하는 걱정을 가지고 계시다면 이것도 다 알아요. 제가 당신한테 걱정을 줄까 봐요. 내가 싫었는데 아직도 한참 멀었나 보다. 사실은 이번에 아이템 하나 더 추가해서 사업을 확장하고 있었는데 좀 어려워져서 사정이 힘들어졌어요. 그러나 은행에서는 기존의 빚도 있고 하니까 더 이상 대출도 어렵다고 하더라고요. 당신이 그런 일이 있었다면 당연히 나에게도 말해주어야 했겠죠. 왜 미련한 곰처럼 말도 못하고 그러고 계세요? 당신이 돈을 빌려달라고 하면 좋은 생각일 텐데요. 그래서 내가 당신에게 말도 못하고 이렇게 직접적으로 거렸어요. 나도 당신을 돈으로 보는 것 같아서 좀 싫어요. 그렇게 내 남편의 어려움을 알게 된 것은 남편의 사업이 힘들어진 것을 의미했네요. 왜 그걸 제게 말하지 않았어요? 제가 오해해서 사이가 멀어지는 일이 생기게 되는 거잖아요. 생각을 해보고 말해보고 싶지 않은데 그 말에 부모님께 곧바로 연락했어요. 엄마, 혹시 돈 좀 빌려주실 수 있을까요? 이번에 새로운 사업을 진행하다가 돈이 부족해서 이렇게까지 말 못하는 게 미안합니다. 정말로 후회스러운 사람이었네요. 그래서 아빠께 돈을 좀 빌려달라고 할 생각이에요.
그런데 얼마나 필요한지요? 많이는 아니지만 넉넉하게 1억 정도만 빌릴 수 있을까요? 제 소액의 현재 자금으로는 한 1억 정도밖에 남아있지 않아서 이를 빌려주시면 우리가 열심히 노력하여 빠르게 갚을 수 있도록 하겠어요. 우리 가족 사이에 얼마나 많은 시간이 걸릴지 그 사실을 생각해보면서 말이에요. 정말 마음이 쓰이는 일이니 천천히 열심히 노력하여 갚아야겠어요. 알겠어요. 이때 처음으로 집이 잘 살아서 다행이라 생각했어요. 정말 괜찮은 사람을 제가 그나마 도울 수 있었으니 기쁘군요. 남편은 친정 부모님이 돈을 주겠다고 했는데 그 소식 듣고 당장 다음 날에 찾아가서 감사 인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소식을 듣고 시어머니가 다시 동서를 괴롭히기 시작했어요. 심지어 제 앞에서 동서의 담까지 서슴치지 않았어요. 너희 집에서 힘들다고 1억이나 해주셨다면서 어쩜 너무 고마워서 어쩌지? 내가 뭐라도 해서 찾아가야 되는 거 아니야? 아니에요, 어머니? 그냥 부모님도요. 사업을 하면 그런 힘든 순간도 있겠죠. 빌려주신 거예요. 그래도 그게 어디냐. 작은 애 집에서는 그런 것도 없었는데. 그지만 사람들은 오히려 우리 집 리나 먹 안달이지 한 번도 우리 도와준 적도 없다고 하면서 얼굴 뻔뻔하게 들고 다니는 꼴 좀 보세요. 어머니, 무슨 말을 그렇게 하시는 거죠? 동서도 도와드리고 싶은데 여유가 없으니까. 그렇죠. 어린 나이에 결혼해서 그런데도 지금까지 잘 살고 있잖아요. 에휴, 넌 모른다. 걔가 얼마나 영악하는 줄 알아? 20대 초반 그 어린 나이에 아무것도 모르는 우리 둘째 확 물어서 놔주지도 않고 여태까지 그렇게 원룸에서 같이 살게 만드는 거야? 게다가 그 집 부모들은 어찌나 예의도. 애들 결혼식에 한 푼도 대주지 않았어 그러면서 단돈 몇 천만 원도 없다면서 얼마나 징징거리는가. 아무리 가족이라도 이런 식의 비난을 듣는 것은 조금 어려운 일이었다. 마음속으로는 말하지 않고 가만히 있었지만 제 행동이 자기 말에 동의하는 듯한 느낌을 주는 것은 상황을 더 어렵게 만들고 있는 것 같아서 마음이 힘들었다. 하지만 시은은 계속해서 말을 이었고 아무튼 걔도 그래? 둘째가 그래도 지형을 따라 사업 하나 해보겠다고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돈을 빌리고 다니는데 그때도 돈이 없다면서 알아서 하라고 했다더라 그러면서 쟤 좀 잡아가니까 너희 집처럼 돈을 놓지 못할 망정. 둘째한테 돈이 생기면 이사나 가서 자기랑 딸을 팔아달라고 하심 그랬다더라. 이런 말이 끝나더니 마침 신문이 도착했다. 동서가 시댁을 방문했는데 시모는 막 도착해서 인사하는 동안 또 한편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작은 애, 너 잘 왔다. 여기 큰애는 첫째에게서 1억을 받아서 나에게 줬다는데 너희 집에는 뭐가 없니? 둘째가 그 작은 집에 목매면 언제까지 살아야 돼? 너희 집은 나에게 뭔가를 보여주는 게 아니라 애를 키우는데 그게 뭐냐? 큰 애처럼 밖에서 일을 하라. 한 푼이라도 더 벌어야 돼. 이런 식의 구박을 받는 것은 처음이라서 나는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동서를 쳐다봅니다. 동서의 얼굴은 눈에 불분명하게 보이는 정도로 고딱해지고 있는데 보기 안 좋을 정도였습니다. 그러나 그 시점부터 뭔가가 변하고 있는 것 같아요. 남편이 저에게 돈에 대해 힘들다는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시작한 것인데 말이에요. 여보, 요번에 집에서 말이야. 사업자라고 좀 빌려달라고 말할 수 있어? 왜 갑자기 이번에 그렇게 힘든 일이 없었지? 무슨 일 때문에 그러는 거야? 당신은 내가 말해야만 힘든 줄 알아? 저번에 했던 사업이 좋아졌기 때문에 이번에 다른 거 하나 또 들어왔거든. 근데 나는 돈이 충분한 줄 알았는데 조금 더 필요하네. 어차피 당신 집은 돈도 많이 있잖아. 1억이나 2억은 투자할 수도 있을 텐데. 당신, 그래도 너무 뻔뻔한 거 아니야? 어떻게 나한테 그런 말을 할 수 있어? 아직 신혼 이야기인데 3년도 지나지 않았어. 근데 이미 2번이나 신세 졌으면 또 왜 이렇게 되는 거야? 제가 힘들어진다고 달라고 하면 당신도 힘들어진다는 말이군요. 누군가는 사업을 제대로 하기 싫어서 매번 힘들다고 말한다고요. 저번에 장모님처럼 그냥 사업이 잘 안 풀리는 걸로 그런 거라고 하더군요. 그러니까
이번이 마지막이라는데 잘 사는 집에 살면 안 힘든 것도 아니잖아요. 물론 저는 그날 남편의 말에 완곡하게 동의하지 않았습니다. 남편은 이미 부모님에게 1억을 추가로 빌려서 총 2억 사업 자금을 받아간 상태였기 때문에 아마도 남편과의 대화에서 예전과 같은 생각을 전혀 알아차릴 수 없는 것이었던 것 같아요. 게다가 저를 더 어이없게 만든 것은 이런 요구를 할 때마다 한술 더 뜨는 시호와 동서의 태도였던 것이죠. 어느 순간부터 둘이서 아주 잘 맞아서 서로 우리 집이 부유하면서도 있는 사람들이 더하다는 트루제 앞에서 자주 대화를 나누기 시작했어요. 너는 이번에도 우리 아들이 힘들다 말했는데 그걸 못 참고 돈을 안 빌려준다며 거절했다면서 세상에 있는 놈들이 더 하더니 이제 부자가 갑질하는 거지. 뭐가 다르니? 안 그러냐? 작은 애야 맞아요. 어머니 정말 형님이 너무 하시는 거 아니에요? 예전에는 돈 있는 집 한 테이를 그렇게 열심히 내시더니 어머님이 그렇게 막 저한테 화내실 때도 못 들은 척 하시면서 얌전한 고양이 흉내나 내셨나요? 그러니까 말이다. 옛말에 틀린 게 하나도 없어. 정말 얌전한 고양이가 부담하게 제일 먼저요. 올라간다는 소리에 두 분 다 너무하신 거 아니에요? 저희 집은 항상 돈이 풍족하게 있는 것은 아니에요. 저희 부모님 두 분 모두 현재는 일선에서 물러나셨고 연금을 받아 부족하지 않을 정도로만 생활하시는 분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어떻게 그런 큰 돈을 덥석덥석 들이냐고요? 그거 다 핑계 아니니까. 그런 사람들이 2년도 안 돼서 이사하고 병원에 자주 왔다 갔다 해요. 아무튼 있는 것들이 더해지니까 정말. 아니면 집에서 내 전화를 잘해야 해요. 어머님 말이 맞아요. 저번에 아주머니 모습을 봤는데 너무 말라서 몰라봤다고요. 그러니까 이게 다 젠치하는 쟤 때문에 아니냐고요. 부자라고 좋아했더니 딱 내가 싫어하는 부자 행색은 아주 지 혼자 다 내고 다녀요. 저는 결혼을 했더라도 계속해서 남편이 내조를 잘해야 한다며 계속 잔소리를 듣기 싫어서 시댁과의 관계가 더 깊어졌어요. 정말 힘들어서 그런데 이렇게 비면서 말할 때 있잖아요. 제발 한 번만 도와주세요. 이번에는 진짜로 꾼 일이 없어요. 저번에도 그랬었는데 이번에는 무슨 문제란 거죠? 사업 어쩌고 하는 거 있잖아요. 솔직하게 말해주세요. 도대체 당신이 빌려간 돈을 어떻게 사용하고 계세요? 아이고, 진짜 이런 건 말하면 안 될 것 같다고 했는데 사실 이번에 사업을 정리하고 상가에 투자하는 거 괜찮은 거 하나 하려는 건데 그게 진짜 좋은 기회라서 한 거거든요. 그게 제대로 된다면 우리가 더 이익을 얻을 수도 있다고 해서요. 그래서 이 사업을 차려가며 부동산에 투자하는 거예요. 정보가 확실하지 않은 상태에서 어떻게 이렇게 투자하냐고요? 2억 원을 추가로 빌려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말이 되는 소리를 해주세요. 내가 왜 망하자는 얘기를 하는 거야? 나도 당신이랑 손을 벌리고 싶지 않아요. 그러면서 돈을 빌려달라고 하는 게 얼마나 좋다고 생각하시나요? 그렇지만 은행에서 대출받는 것도 그만큼 어렵습니다. 이번에만 빌려주면 진짜 빨리 갚을게요.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시모와 동서의 교에 들어갔고 둘은 아주 난리를 피했습니다. 둘 다 남편이 투자한다는 상가에 대해 알고 있었나 봐요. 그래서 혹시나 해서 남편이 투자한다는 상가를 혼자 돌아다니며 살펴보았습니다. 근데 진짜 생각보다 괜찮은 곳이었어요. 그래서 친정의 조언을 받아 부모님도 확인했습니다. 사업가들의 목소리도 그 건물이 괜찮다 생각하는 것 같더군요. 함께 흔쾌히 투자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투자를 하겠다고 하셨군요. 이제부터는 더 이상 돈에 대해 스트레스를 주지 말아주세요. 이번에 투자하실 건물은 꽤 괜찮은 것이라서 저도 이번 투자를 결정했습니다. 투자하고 나오는 수익으로 제 딸을 편안하게 해줄 수 있겠죠. 그리고 다행스럽게도 상가에 투자한 것으로 보아 수익이 괜찮아 보였어요. 남편의 표정도 다르게 변했답니다. 당신이 이번에 상가에 투자했던 것을 보면 우리 앞으로 부자가 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벌써 우리를 넘어선 것 같아서 그래 다행이네요. 그래서 그것은 언제 정산하는 거죠? 나중에 상가가 정리되면 당연히 나눠드리겠죠.
그래서 어쨌든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모든 것이 잘 될 거라고 생각해 주세요. 제 남편의 정보를 친정 부모님께 항상 전해왔습니다. 그건 당연한 일이었어요. 투자한 당사자라는 거 말이죠. 그런데 이상한 건 제가 수기나 정산 이야기를 할 때마다 이야기를 피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리고 몇 일 뒤 동선의 이사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집들이를 한다며 저도 초대받았어요. 동서가 보기 싫은 마음에 가고 싶은 생각은 없었지만 가지 않으면 또 어떤 소리를 들을지 모르겠어서 참석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참 이상한 기분이 들었어요. 집들이를 한다는데 동서가 알려준 위치가 이상하게도 제법 비싸다고 알려진 곳 같았거든요. 어제 도착했는데 가격이 심상치 않은 것 같아요. 그곳에 도착했을 때 궁금증 반으로 동서쪽으로 이사한 곳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러나 거기서 마주한 사람은 동서만이 아니었어요. 어머, 형님, 단지가 좀 넓어서 많이 헤매일 텐데 잘 도착하셨나요? 뭐, 집들이로 선물을 챙겨온 것은 아니죠? 집이 이렇게 크니까 이번에 이사하면서 가구들을 싹 다 갈 거예요. 내가 왔다잖아. 완지 얼마 안 돼서 그런지 집이 좀 복잡하네. 일단 들어와서 이야기하자. 더 웃긴 건 말이에요. 분명 동서 집이라 들었는데 시모가 오히려 여기가 자기 집이라면 소개를 이리저리 하는 거예요. 그런 시모 옆에서 동서는 마치 자신도 집주인이냥 행세를 합니다. 상황을 이해하지 못해 두 사람에게 물었어요. 지금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건가요? 어머니는 이곳이 자신의 집이라고 말하는 듯했고 동서는 이곳이 자기 집인 것처럼 이야기했어요. 나는 동생에게 아무런 말도 안 했는데 계속 생각해보면 내가 10년간 받은 것도 둘째도 나를 평생 무시하겠다는 말도 하지 않았는데 같이 살자고 제안했었죠. 하지만 아무런 말도 없었어요. 그리고 돈으로 이 집을 사셨나요? 이 집은 보면 몇십억 원을 넘을 것 같은 곳인데 어머머, 너 지금 미한테 눈을 크게 뜨고 뭔가 취소라도 하려는 거니? 그럼 20억 준다고 했다면 내 아들이 그 돈으로 투자를 잘해서 집을 구한 건가요? 효도를 조금이라도 하려고 갖다 주신 집인데 왜 이렇게 많은 잔소리를 해야 하는지 모르겠고 여기서 명의는 우리 돌봐주는 대가로 그들 앞으로 돌리려고 하니까 그렇게 하라는 말을 들었어요. 첫째하고 모든 이야기가 왠지 내게 설명을 해야 하는지 모르겠어요. 어머니나 형님도 탐나서 그러시는 건 아니시겠지만 그냥 호기심이 있으시겠죠. 아무튼 그렇게 된 것 같아요. 형님, 너무 그러지 마세요. 전 정말 어이가 없었어요. 상가 투자에 사용한 돈 일부는 제 친정에서 왔지만 그 돈을 이용한 이익을 남편도 시모도 아닌 엄한 사람이 누리고 있다는 현실을 이야기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가만히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해서 큰 소리를 질렀습니다. 이거 너무 하신 거 아닌가요? 남편이 투자한 상가에 들어간 돈은 저희 집에서도 나왔어요. 근데 왜 저와 다가 부모님에게는 한마디도 없이 수익으로 이걸 덥석 사시는 거예요? 그리고 샀다 하더라도 명의는 제 남편 앞으로 되어 있어야죠. 왜 이렇게 화를 내는지 모르겠네. 내 말 그대로 투자는 내 아들이 한 거지. 내가 찾아보고 한 것도 아니잖아. 그리고 어느 누가 집구석에 앉아서 돈만 빌려주면 돈을 벌 수 있다든가. 그것도 너무 섭지 않아? 게다가 돈도 많은 집에서 뭐가 그서 큰 소리야? 큰 소리는 형님, 그냥 조용히 집들에 즐기시다가 집에 들어가세요. 괜히 왜 와서 이렇게요? 소란을 피우세요. 솔직히 아버지께서 투자하신 돈으로 어머님께 효도겸으로 선물을 드린 건데 거기에 왜 간섭할 생각을 하세요? 동서는 동선의 집에서 투자했는데 내 명의로 아파트 사면 그렇게 가만히 있을 거니 자기도 그럴 것 같다는 생각 전혀 없으면서 자기 일 아니라고 그렇게 말하는 거에 정말 화가 나니까 가만히 있어요. 제 이야기를 들은 동서는 고기를 싹 신모 쪽으로 돌리면서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이래서 어머님이 계시는 것들이 더하다 말하는 거구나. 이제야 제가 어머님 마음을 알겠네요. 애초에 시부모를 모시기 싫다면서 나가서 살겠다고 결혼하고는 인사도 제대로 안 했던 사람들이 왜 어머니의 재산을 이렇게 탐내는지요. 그래서 항상 주장해온 것처럼 더하면 더할수록 좋다고 말해. 오히려
어머니와 아버지를 모시고 살면서 이 집의 정당한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지 않을까요? 형님이라고 해서 정말 집에서 무엇을 배우고 뛰어난 성과를 보여주는지에 대해 의심해봤어. 나는 예전부터 돈을 사서 사용하는 사람들은 이득을 취할 목적으로 저렇게 행동하고 있는데 우리 조상들이 한 말은 서로 웃으면서 하는데 어떻게 해야 하는지 속이 답답하고 화가 폭발할 것 같았어. 마지막으로 이 문제에서 주인공이 될 수 있는 남편에게 맡길까 생각했어. 당장 말해서 해결해야겠다 생각이 들었습니다. 형님이 집도 그렇게 잘 사시는데 정말이에요. 정도는 우리 부부에게 주셔도 되는 거잖아요. 가족이 좋다는 게 뭐예요? 아주머니께서는 이렇게 다 우리 생각하고 도와주신 거잖아요. 형님께서 이러시면 아주 상냥하게 대해주신다면 다들 어떻게 생각하실지 두렵네요. 이러한 일로 남편과 큰 싸움이 생겼었어요. 시댁이 아니라 이제는 우리 집이라고 이야기하는 동서의 집에서 나와서 당장 남편에게 집으로 오라고 말했습니다. 심각성을 깨달았는지 남편은 제가 집에 도착할 무렵에는 이미 집에 들어와 있더군요. 지금 당장 그때 무슨 일이 있었는지 제대로 앞에서 설명해. 나는 지금 그 집에 가서 다 듣고 왔으니까 제대로 모든 것을 설명해야 할 거야. 제 말에 남편은 오히려 성가신 할 만한 놈이네요. 표정으로 투덜거리면서 말하더군요. 아니, 직하게 말해서 내가 투자한 물건을 찾았고 그 물건을 제때 잘 판 것도 난데 우리 부모님에게 집 하나 사준 것이 그렇게 아깝냐? 내가 당신 부모님들에게 그간 잘못한 일이 있어? 뭐가 있어? 솔직한 신보로 당신은 우리 부모님을 챙겨준 적이 있었어? 나도 당연히 시부모님을 잘 챙겼지. 그럼 내가 명절마다 사드린 선물이나 아프시다고 할 때마다 보냈던 건 전부 다 쓰레기였네. 그리고 당신이 사업한다고 이때까지 그 근본을 닦아주는데 도움을 준 사람이 누군데 바로 우리 부모님들 아니야. 그걸 나에게 뭘 더 어쩌라는 건데. 그래, 당신 처가 집은 잘 살아서 좋겠다. 그래서 사위 힘들다고 부탁받은 돈을 왜 이 상황에서 지금 받느냐? 그건 어차피 투자하기 전에 이미 다 사용한 돈들이고 내가 투자하면서 쓴 돈과는 아무 상관이 없다. 웃기네. 너 지금 나보다 어린 놈은 상황을 파악 못하네. 너 우리 집에서 돈을 빼간 뒤에 그 빌린 돈들을 갚지 않겠다고 선언하고 있잖아. 그리고 투자할 돈은 왜 딱 빼고 있는 거야? 어차피 그 아파트는 내 명의로 등기되어 있어서 법적인 효력도 없어. 뭘 그렇게 당당하게 구는 건지 모르겠지만 지금 상황에서 아무 증거도 없는 사람은 바로 당신이야. 내가 돈을 빌렸다는 증거나 수익을 준다고 한 증거는 전부 당신이 손에 있어. 아무 증거도 없잖아. 당신 정말 인간 말종이네. 이렇게 되면 나도 입만 아프니까 앞으로는 우리 얼굴을 보며 말없이 있도록 하자. 당신과 이혼할 거야. 이제 이혼을 한다는 카드를 꺼내니 남편은 그제야 이건 아닌 것 같은데 싶은 표정으로 저를 붙잡으려고 하더군요. 아니, 어떻게 이런 이유로 이혼을 말하냐. 솔직하게 말하면 그 집은 아파트고 가격이 떨어질 걱정도 없는데 그냥 엄마 주면 되지 않느냐? 나는 나중에 또 벌어서 그 돈으로 처가 집에 돈을 갚으면 되는 거야? 돈을 빌려준 사람들이 더 갑이 되는 상황을 다시 말하는 것이었구나. 당신의 신가가 딱 사기꾼들이 다 있네. 였으면 먼저 갚을 생각을 해야지. 어쨌든 나는 이렇게 하면 너와 함께 살 수 없으니 이혼하자. 그냥 진짜 내가 돈을 벌면 처갓집에서 빌린 것처럼 보이겠다. 그런데 왜 자꾸 이혼을 제안하는 거야? 그래서요. 이제 우리 둘이 서로 사인 없이 그냥 가는 걸로 하자고요. 나 또한 같이 살기 지겨워서 남편과 시댁 가족들을 볼 생각도 싫어하여 친정집으로 이주했어요. 그런데 저를 보고 깜짝 놀란 부모님께는 무슨 상황인지 물었지만 바로 상황을 말하기 꺼려 했어요. 부모님께 너무 미안했지만 강제로 설명을 하긴 했지만 뜻밖의 이야기를 말해야 했죠. 사실 사위가 그 부동산을 처리했다는 소식을 이미 들은 적이 있어요. 처음 돈을 빌려갔을 때 사위와 아버지가 좀 이야기를 했던 적이 있었어요. 아버지 눈에는
사위가 우리 돈을 갚을 생각이 전혀 없어 보인다고 해요. 그래서 그동안 너를 속여서 따로 사위를 불러서 빌려간 돈 전부를 차용증 썼다는 사실을 엄마는 밝혔다. 엄마는 남편이 돈을 탐내는 사기꾼 같은 느낌을 받았고 그런 사람에게는 많은 증거가 필요하다고 했다. 따라서 차용증과 각종 서류를 하나씩 꺼내기 시작했고 마지막으로 제게서 내어줄 수 있는 증거는 남편과 엄마의 통화 내용을 녹음한 파일이라는 것을 알았다. 정모님, 이 파일 속에는 정말 이번에 상가 투자를 자신한다는 말이 담겨 있습니다. 남편과 얘기해 보셨을 텐데 그 사람이 정말 자신한다는데요. 그러니까 제발 이번 투자에만 한 번 더 도와주세요. 이미 벌써 2억 1세가 됐는데 우리가 아무리 여유 가능해도 이게 너무 많은 돈이죠. 많다고 해도 현금을 많이 들고 있는 사람은 아닌데 그 돈을 모아서 우리가 보유한 재산을 처분하고 여러분께 줄 가치가 정말 있는지 확신할 순 없는 거죠. 믿어주실 수 있겠죠? 제가 사업하면서 돈을 빌려서 실망시킨 일이 있었나요? 그리고 이번에 상가 투자가 성공하면 투자한 돈의 절반은 반드시 장모님, 장인님께 돌려드리겠습니다. 제가 진심으로 약속드립니다. 그 내용을 서류로 남겨둘 수도 있겠죠. 수익이 얼마일지라도 우리가 투자한 돈은 물론 제가 말한 대로 50%의 이익도 반드시 여러분께 돌려줄 수 있다는 말이에요. 장님이 필요하시다면 제가 반드시 해내겠죠? 지금 당장 정리해서 제출하겠습니다. 부디 이번 한 번만 도와주십시오. 앞으로도 교류한 서류에 하세요. 하나가 제 앞에 있는 서류 뭉치입니다. 평소 사업을 하시던 부모님이셨기에 이런 돈과 관련된 일들을 항상 서류로 남겨놓고 증거를 만들어 두는 것이 좋다는 걸 알고 계신 분들이셨던지요. 이 증거들을 들고 이혼 소송을 위해 변호사를 찾았죠. 다행히 변호사님도 제가 준비한 자료들을 보더니 자신있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이 서류 굉장히 꼼꼼하게 잘 작성한 거네요. 이 정도면 남편이 말하셨던 명예 문제도 다 해결할 수 있겠어요. 특히나 어머님께서 이렇게 녹음까지 남겨놓으신 건 정말 옳았습니다. 요즘은 이런 증거들이 아주 유용하게 사용되고 있거든요. 감사합니다. 혹시 그럼 제가 이번 소송으로 남편에게 받을 수 있는 금액이 대략 어떻게 될까요? 정말 너무요. 괴롭히는 사람들이라 절대로 봐주고 싶지 않다면 일단 상가 투자 금액의 절반은 당연히 받을 수 있을 것이고요. 지금 거주하고 계신 집도 거의 본가에서의 한 채라고 하셨죠. 그 집에 대한 통장 자료만 있으면 다 받을 수 있을 것 같으며 그동안 빌려주신 돈 역시 이자를 포함하여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또한 위자료 부분도 있을 테니 아마 10억 원을 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전 변호사의 확인을 받으면서 바로 이혼 소송을 시작했고 남편은 그런 상황을 인지하고 있는지 모르는지 오히려 자신은 올바르게 행동하고 있다면 마음껏 해보라는 식으로 행동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저는 그런 말을 하는지 안 하는지 법정에서 결론을 내자고 하였습니다. 당연히 법정에서 본 남편은 결과에 승복하지 않았고 자신이 왜 이런 돈을 제게 주어야 한다며 소동을 일으키셨죠. 그러면서 소송 이후에는 전화까지 와서 저에게 따지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당신에게 왜 그 수익금의 절반을 주어야 하는데 그리고 그간 빌려준 돈은 응당 당연히 내가 갚아야지 그냥 주신 돈인데 그걸 빌린 돈으로 쳐? 그리고 자로는 또 뭐야? 대체 내가 왜 그럴 권한이 있는지 너 진짜 대단한 놈이구나. 그것을 내 입으로 설명해 알아들을 필요가 있어? 법정에서도 다 설명을 들었을 테니 너란 놈이 우리 집 돈을 탐내는 것마다 우리 집에서는 그것을 서류로 남겼지? 넌 그 서류들을 갖겠다고 서명까지 했어? 그리고 우리 엄마한테는 그 수입금의 절반이 무조건 주겠다고 학원에 서류까지 작성했고 그 서류는 효력이 없다고 하던데 그게 정말 증거가 된다고? 그렇다고 왜 내가 그 돈을 당신에게 주어야 하는 거야? 주는데 그건 나랑 당신의 부모 사이에서 일어난 일이에요. 중간에 돈이 오갔던 게 내 계좌 거래로 무조건 증거가 남는 거거든. 알겠어. 솔직히 그것 때문에 우리 엄마가 그동안 머리 아프면서 고생했던 것도 다 치고 싶었는데 그건 참은 것으로 알아. 너 돈 제대로 갚아라. 어떻게든 그것 올 말까지 나한테 다 줘야 되는 거 알아야 해다. 맞다.
이번 연도 끝나기 얼마 남지 않았는데 내가 그 돈을 어떻게 말하네? 기한 좀 들려줘. 그래야 내가 갚아줄 거야? 아니, 뭐, 알아서 하든지. 아무튼 나는 소송 때 이자하고 다 이야기했으니까 그 기간 내에 안 갚으면 매달 이자를 따박따박 잘 갚고. 전 그렇게 남편과 이혼한 후에 상가 투자를 했어. 수익금의 절반인 10억 원을 받아낼 뿐만 아니라 부부 명의로 되어 있던 재산들에 대한 위자료도 받을 수 있었어요. 전 남편은 백방으로 뛰어다니면서 돈을 구하려고 했지만 정해진 기간까지 돈을 마련하지 못했는지 나중에는 그 아파트를 금매로 팔았다는 소식이 들리더군요. 놀라운 사실은 하나 더 있습니다. 그 아파트 가격이 안 떨어질 거라고 믿었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이혼 소송이 끝나고 난 뒤에 귀신같이 값이 떨어졌지요. 전 남편은 손해를 막심하게 보게 되었고 기존에 있던 대출도 있었으니 집을 판 돈으로는 자신의 상황을 처리할 수 없어 보였죠. 어쨌든 전 남편에게 10억 원의 돈도 받고 정상적으로 위자료까지 다 받았습니다. 그렇지 않았다면 소송할 거라고 했죠. 그래서 순순히 내놓으라고 하니까 나중에 들은 소식으로는 예전에 동서부부가 살았던 작은 원룸 같은 곳에 시부모님까지 해서 옹기종기 모여 산다고 해요. 사업할 때도 알아봤지만 이래저래 돈을 빌리러 많이 다녔더라면 지금은 편안한 마음으로 잘 살고 있습니다. 전 남편과 연관된 사람들 일은 그냥 두고 살려고 하고 있어요. 지금 하는 생각은 남편이란 놈은 제 집을 보고서 그냥 저한테 비율을 맞춰주면서 잘해주는 척하면 산 게 아닌가 싶더군요. 사람 본성이라는 게 쉽게 숨기기 어렵잖아요. 제 이야기를 들은 청장님은 그럴 일 없겠지만 새로 사귀는 사람들은 쉽게 믿지 않는 게 좋을 것 같다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저도 이상하게 잘 맞춰주는 사람이 있습니다. 날씨도 변덕스러우니 모두 건강에 유의하셔야 합니다. 제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 채널에 방문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더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